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외국어 습득론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한국은 이제 조금 꺾이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꺾이는 기분이라는 게 정말로 꺾이는 건지 사실은 조금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1월에 지난 1월에 우리가 그 구정을 전후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심각성을 이제 한국에서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3주 정도의 27번 환자, 28번 환자일 때도 정말 이렇게 긴장했던, 학교에서도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너무 급격하게 막 400만 명, 800명 이렇게 늘다가 이제 한 두 자리 숫자로 내려오니까 안도하게도 되는데, 이럴 때 우리 모두 좀 더 주의해서, 그러니까 위험에 가능한 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그 끈을 놓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또 만날 수 있겠는데, 어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연락 받으셨겠지만 또 이 온라인 강의가 좀 더 연장된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혹시 안 받으셨다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5월 2 일까지 일단은 연장되게 됐어요. 이제 이건 뭐 경희대학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우리가 좀 너무 아쉽지만 음 어쩔 수가 없 5월 2 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방식으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질의응답에 데모칸에 해당 출석일에 출석 가로 열고 이름 쓰고 한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도 들었다고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 모든 기계를 익숙하게 활용하는 게 어렵지만,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좀 힘든데, 안 그래도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강의를 그냥 들으시고, 뭐 지난주처럼 가끔 뭐 의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카톡에 의견 주시고, 그런 정도로 일단 5월 2 일까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또 뭐 중간에 뭐 우리 마지막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이 과목이 내용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론 과목이라서 현실 과목보다는 살짝 어려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철학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좀 강의를 이제 두세 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론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일단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중에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2 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5판 버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번에 새로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음 6 판을 사시면, 6 판의 경우 이제 그 원본의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는 쪼끔 반영했고, 이제 앞으로는 새 버전에서 이제 PPT를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9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중에 시험을 내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수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 오늘 9 버전에서는 제1 언어 습득, 제1 언어 습득의 장이었고, 이제 6판 버전에서는 모국어 습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버전에서 이제 좀, 제가 워드로 드린 거엔 챕터 2 제1 언어 습득으로 드렸는데, 오늘 PPT 제목은 모국어 습득으로 써서 '같은 부분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국어 습득하고 제1 언어하고 모국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생애 첫 번째 언어가 첫 번째 언어라는 의미에서
제1 언어인 거고 그 첫 번째 언어가 모국어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어 어딘가에서 제1 언어라는 단어를 듣거나 모국어 아니면 모어라고도 해요. 국자도 없이 모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자를 구분할 때도 모어 화자이냐 외국어로서의 화자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따질 수 있어요. 제1 언어, 제2 언어, 모어, 제2 언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국어 습득에 대한 이 장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인제 영어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어떤 예시를 시작해 볼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생각했을 때 제가 우리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우리 딸은 이미 어른이라서 딸을 키웠더니 어린 시절에 딸의 발화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정확히 몇 개월에 어떤 발화를 했더라 이런 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좀 잊었어요 사실. 이렇게 잊었는데 사실 우리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3 학년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의 언어도 이제 좀 많이 잊었어요. 근데 이제 잊은 가운데 중간에 쪼끔 생각나는 예시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인데요. 이 장의 그 앞부분이.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꼬마의 닉네임을 그 책에 있는 예시가 스테파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스테파니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넣었는데 우리 조카가 12 개월쯤 제가 12 개월, 24 개월 딱 썼는데 딱 12 개월 딱 24 개월은 아니고 이제 고쯤에 12 개월에서 18 개월쯤인 것 같아요. 1살 즈음일 때 2 살이죠. 한국 나이로는. 2살 즈음일 때 어느 날 이제 우리 조카가 지금도 세상에서 고모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고모거든요. 예 고모인데 사랑받는 고모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잖아요. 이모는 모든 아이들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제 고모가 사랑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저는 고모로서 사랑받는 고모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남동생만 둘 있어서 이모가 절대로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아 나는 조카들의 사랑은 못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 동생의 딸 우리 조카가 세상에서 고모를 제일 좋아해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학교를 오기는 하니까 예 대인 관계가 거의 없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대인 관계를 거의 안 하지만 그래도 쪼금 만나니까 이제 좀 위험해서 이제 좀 안 만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예쁜 우리 혜미거든요. 한국 이름은 혜미가 그러니까 12 개월에서 18 개월쯤인 어느 날 제가 이제 자주 놀러 갔어요. 뭐 주말에는 근데 자주 간다고 해도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놀러 가면 어느 날 우리 혜미가 형용사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컴컴, 컴컴, 무, 무, 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였냐 하면 컴컴은 이렇게 밖이 깜깜한 거예요, 창밖에. "깜깜해요. 고모 깜깜해요. 무서워요." 이런 거 말하고 싶었나 봐요. 네. 고모 고 해서 컴컴, 컴컴, 무, 무 이렇게. 컴컴은 엄마가 아마 깜깜하다.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컴컴, 컴컴 한 것 같고요. 무서워, 무서워 하고 싶은데 무서워란 단어를 아직 모를 때 무, 무 이러면서 모국어 발화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인제 중간에 단어가 조금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조카나 아니면 지금 어린아기 키우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0 개월 태어나서 "냐냐." 울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맘마, 빠빠 이런 걸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단어를 말하고 약간의 구를 말하고 문장을 말하고 그런데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애가 입이 팡 터지면서 비약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어요. 또 한 2 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살 때인가 쯤에 어느 날 갔는데 이제 여자아이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제가 이제 가면 이제 애기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모가 있으니까 너무 졸려도 막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막 안 자려고 하고 잠들면 제가 갈까 봐.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내 동생 집 안에 그 마을을 산책을 했는데 이제 걸어가다가 "고모 나는 어둠이 어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캄캄해서 무서운데 왜 어린아기가 무슨 충격을 받았나? '왜 아침을 싫어하지? 밝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혜미는 그 밝은 거 싫어? 해가 있는 거 싫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니 아침이 와서 햇님이 뜨면 햇님이 어둠을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고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합가를 할까도 생각했었어요, 아기를 위해서.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아기가 못 가게 하니까 놀다가 아이가 이제 "9 시에 자라." 이렇게 하니까 9 시나 쯤 잠이 들면 제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사라지니까 하면서 이런 식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말인데 음 "고모 눈을 감아 봐." 뭐 "눈 감아, 눈 감아." 이렇게 하더니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고 싶은 것이 보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시즌에 하도 얘가 신기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아마도 그 겨울왕국이나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보는 거 있죠. 그런 걸 보거나 이제 동화책 이제 뭐 자기 엄마 아빠가 많이 사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화책 읽고 이러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펴고 그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떠오르는 예시는 그래 봐야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보니까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걔네 엄마 아빠가 세상 자기 아기 다 천재니까 막 책을 만들어 준다며 막 책을 써 주고 그랬어요. 걔가 하는 그 스토리를 막 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스토리를 만들지?' 이런 걸 했는데 이 모국어 습득이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거죠. 이야기꾼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겨울왕국 같은 어떤 동화 속에 그 멋진 장면이 이제 그 어린이 동화에는 어쩌면 글씨가 많지 않아서 집약적으로 표현돼 있죠. 근데 그 표현들 속에 그 멋진 그 장면들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그러니까 새로운 또 다른 스토리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상의 친구와 함께 살기도 하죠, 집에. 그죠? 그래서 어머 어떤 날은 인제 그 조카의 집에 가면 조카가 뭐 "누구야. 우리 고모 오셨다. 인사해." 막 그래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면 무슨 벌레한테 인사하라고 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렇게 한 한국 나이로 3 살쯤 4 살쯤 이렇게 뭐 옛날엔 미운 7 살인데 요즘 미운 3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운 3 살이 된 이유도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미운 짓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어떤 통사적으로 그러니까 언어 구조죠. 그쵸?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이런 통사 문장이나 이런 통사적으로나 또 의미적으로나 아주 치밀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구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의 차이를 위하여 이제 그 우리가 습득론을 배우는 건데 이 제1 언어 모국어 습득이라는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긴 시간이지만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딸이 아기 때 그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영어를 막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저절로 이렇게 모국어처럼 알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부자가 될 것이냐, 영어 잘하는 딸을 만들 것이냐.'의 기로에 섰었죠. 그래서 그 아주 어렸을 때 첫 돌쯤 막 지나고 이럴 때 2 살, 3살 그 사이에 제가 그 캐나다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우리 집에서 방도 하나 내주고 월급도 주고 고용을 해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아이를 그 영어를 배우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전에 그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인제 그 영어권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외국어 관계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잠깐 뭐 30분 이렇게 만나도 금방 이렇게 발음도 좋게 딱 배우더라고요, 한두 마디를.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화자를 데려다 놔야겠다.'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엄마랑 같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너무 사교적으로 얘기를 잘하길래 '이 외국인이 오면 폭발적인 그 효과를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자기 방을 빼앗겼죠. 그래서 할머니 방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게 자기 방이 있는데 자기 방을 그 외국인 선생님이 쓰고 자기는 할머니 방에 가니까 방을 빼앗긴 게 싫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말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인가 지난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우리 그 외국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오후에 한 4 시나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오면 현관에 다리를 딱 벌리고 서서 이렇게 하면서 현관에서 "할머니." 하다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엄마에게 할머니죠. 근데 "할머니." 이렇게 발음이 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한국말을 못하니까 식구들이 다 할머니라고 하니까 "할머니." 하다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어느 날 놀이터에 갔다 와서 딱 벌리고 서서 "할머니." 하다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부터 그 산드라였는데, 산드라하고는 항상 영어로 얘기하고 나머지 가족들과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좀 뭐 그게 1년 내지는 2년 정도의 듣고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지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팍 하고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이제 우리 모두 해 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해본 그런 방식과는 달리 이 아이들이 습득하는 과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폭발적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그런 장이 이제 이 모국어 습득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국 습득 과정을 이제 관찰해 보면 음 어린이 언어 습득에 대한 이제 현대적인 연구, 이걸 이제 그 관찰한다는 게 습득 과정을 연구자의 입장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해,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모국어를 배우고 외국어 습득은 외국어고, 뭐 그 글을 읽어야 되니까 문법 번역적으로 뭐 단어를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18 세기 후반쯤부터 그 좀 연구자적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관찰하기 시작.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독일 철학자가 그 디 제가 독일어 잘 독일어인가인데 디에트리히 이렇게 되죠. 그죠? 디에트리히는 어린아이들의 심리 언어 발달에 대한 관찰 일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일본 사람하고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나 심리의 발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관찰 일지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이제 한 줄기도 있고, 또 19 세기 후반에는 구엔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구엔이 조카의 언어 습득 과정을 관찰하던 중에 이제 습득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외국어 교수의 연속식 교수 방법을 고안해 냈어요. 근데 이제 구엔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조카의 언어 습득을 보고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이유로 공부를 하러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네덜란드로 가서 1 년쯤 살다가 이제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유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출국을 했던 1 년쯤 전에는 조카가 분명히 울기만 하고 앵앵 울기만 하고 막 이런 거밖에 못 했는데, 갑자기 너무 유창한 그 모국어를 발화하는 조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왜냐하면 본인은 그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어를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덜란드에 가서 자기는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1 년째 안 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레벨로 따지자면 뭐 초급이나 중급 정도의 좀 어휘밖에, 언어 실력밖에 늘지가 않았는데, 그 조카는 갑자기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는 조카를 보고 인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어 어린아이의 그 모국어 습득 과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교수 방안을 고안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 세기 후반에서는 이제 어린이 언어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심리 언어학적 과정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들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자신 있게 통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했던 거고 그 후에 이제 그 계속해서 언어의 생성, 인지 모델, 그리고 특정 언어 습득의 기술, 그리고 습득의 보편적 양상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데 이제 탐구해 왔고 그런 탐구를 통해서 언어 학습에 관련된 이론들이 이제 굉장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영향을 줬어요. 이제 이런 그 연구자들이 이런 사회 현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지나쳐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아기들의 언어 습득 과정 이런 거를 관찰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들이 현대의 언어 습득 이론이나 습득이나 아니면 언어 교수 방안 이런 것들의 발달이 된 거죠. 문법 번역식을 벗어나고 의사소통으로 오는 그 과정, 거기까지 쭉 이어오는 그 전 과정에서 이런 관찰들이 많은 토대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언어 습득 연구의 이런 조류들은 언어교사, 그리고 언어교사와 가르치는 교사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 사이에 유사성을 밝혀낼 목적으로 이들 연구의 일반적 결과 중 일부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 말했던 그 여러 학자들이 18세기 이후 이제 모국어, 어린아이의 모국어 습득으로 관심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 자료를 매일매일 관찰지 쓰는 학자도 있고 그런 과정을 뭐 이렇게 글로 남기는 학자도 있고 이런 식의 자료들이 현대로 오면서는 제1언어는 이제 뭐죠? 제1언어와 제2언어, 목표어가 되죠. 우리의 나중에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이 만약 중국에서 왔다면 중국어가 제1언어, 모국어가 되는 거고 한국어가 목표어가 되는 거죠. 그런 이 제1언어, 모어 습득과 제2언어, 목표 습득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닮아 있고 닮았는지 아니면 다른지 그런 유사성, 닮은 점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교수 방안을 교수 방법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연구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연구를 계속하는 계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음 제2언어 학습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쌓기 위한 기초로 제1언어 학습에 대한 논점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1언어에 대한 논점들을 정리하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국어 습득 이론이라는 걸 이제 한번 같이 자세히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린이들의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목격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목격한다는 게 좀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면 '누구는 그러면 안 보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 스쳐 지나가는 주변의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 말고 '아 신기하네.' 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목격한 바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주변에서 태어나고 아기가 자라고 이거를 그냥 '아이가 태어났구나. 아이가 잘 자라는구나. 말을 하네.' 요 정도가 아니라 아 이 아이들의 언어 습득하는 과정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경우가 있죠.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갓난아기들은 옹알이를 하고 칭얼대고 또 울고 그러면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엄청난 양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메시지를 받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이제 주변에 아기가 있는 분도 있고 다 큰 분도 있고 아직 이제 미혼인 분도 있지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적어도 엄마나 아빠나 뭐 할머니나 자기 가족들 아니면 외출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 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할 때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는데 아이들은 옹알이를 하거나 울거나 뭐 웃거나 이제 이런 몸을 버둥거리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언어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메시지를 아기들이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까꿍." 뭐 이런 걸 하면, 그리고 뭐 "아이가 뭐 참 예쁘네요.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이제 자기 엄마에게 막 방출하는 수많은 언어들을 이제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보내고 메시지를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울거나 웃거나 칭얼대거나 옹알이하거나로 방출하고, 뭔지 모르는 이 소리인지 언어인지 모르는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나중에 이것들을 이렇게 분리해 내죠. 그냥 단순한 소리와 책상을 통통 치는 소리와 "이리 와." 하는 소리를 이렇게 분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의 언어 습득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고양이를 보면서 이 뭐 방출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 고양이의 구강 구조 발성 기관이 인간과 달라서 사람 말을 못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말도 듣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들어줄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을 정하죠. 예를 들면 식탁 위에 만약에 음식을 이렇게, 고양이들은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아빠가 있으면 "내려가." 그럼 이렇게 작은 소리로 "내려가." 이래도 내려가요. 저는 소리 지르고 내려가라 그래도 절대로 안 내려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밀잖아요. "너 내려가라."고 이렇게 밀면, 테이블에서 내려가게 밀면 온몸으로 궁둥이로 저를 막 밀고 버텨요. 절대 안 내려가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로 제가 화가 나면 아무래도 제가 힘이 세니까 내려보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조그마하니까 번쩍 들어서 3 킬로도 안 되니까 번쩍 들어서 내려놓기도 하지만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토리야?" 그럼 "응? 야옹?" 이렇게 대답도 하는 걸 보면, 그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는 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발성기관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아듣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기는 하는 거죠, 동물조차도. 뭐 근거는 사실 없지만 그 느낌에. 그렇고 이제 아이로 다시 돌아오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방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고 그다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건 뭐야? 이해하고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응애하고 뭐 옹알이하고 울고,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아기들도 이제 한 1 년쯤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아마도 추측하건대 우리 고양이처럼 아기들도 음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받아들이는 메시지, 소리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낱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 듣고 그 말을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늦어도 18 개월, 1년 반쯤 되면 이 낱말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좀 말이 빠른 아이들은 약간의 구 정도의 문장들은 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래서 이 구 정도의 문자들을 전보문식 발화라고 해요. 전보문이 우리 요즘은 전보 안 하는데 사실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거 다 되니까,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전보문이라는 게 텔레그라피라고 해서 그 우체국에서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뭐 근데 사실 뭐 별로 좋은 거보다는 나쁜 거 많이 했죠. 누구누구 사망, 급히 귀가요망 뭐 이런 것들, 시골에서 부모님이 서울로 전보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보문처럼 그 지금은 전보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우리 수강생 중에도 뭐 20 대, 30대 그러면 전보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사용한 적은 없어요, 전보문을. 이제 엄마 아빠 세대들까지 사용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기사의 제목처럼 짤막짤막한 어떤 표현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발화도 그냥 맘마, 맘마 이런 거 하다가 조금씩 길게 "예뻐. 좋아. 주세요. 더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보문처럼 짧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발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영어의 예시들이 나왔는데, 뭐 한국어를 습득하는 예시라고 하면 맘마, 맘마 더 줘, 더 줘, 뭐 나 더 깎아 주세요. 싫어요. 뭐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이거보다 쪼끔 더 나아진 예시는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출근한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교실이었다면 우리 교실에서 한번 이런 표현들 몇 개를 골라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돈 뽑는 식이라는 건 짧게 헤드라인처럼 짤막짤막하게 끊어진 구 형태의 말들,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게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연결해 가면서 이 과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 후에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게 아이가 크면서 사용하는 낱말수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단어와 문장 결합도 점점 더 이렇게 길어지고 사용하게 되고, 아까 맨 앞에 예시 들었던 우리 조카처럼 이상한 신기한 막 시인 같은 말도 하고 막 아이들이, 그래서 막 이제 모든 부모가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언어 구사력이 늘어나니까 '우리 애기가 천재다.' 모든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저처럼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자기 자식이 한때 천재였죠, 모두. 그쵸. 저도 우리 딸이 잠시 한때 천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스카이도 못 갔으니까 천재가 아니죠. 그쵸. 스카이 가는 정도는 천재가 아닌데, 그 스카이를 못 갔으니 천재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 어느 한 시즌에는 그 모든 아이가 천재가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나이로는 3 살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영어 나이로 2 살이면 24 개월이고, 한국 나이는 3 살, 4살 그쯤이 되면, 그 여기 있는 2 살은 미국식 나이의 2 살인 거예요. 여기서 한국 나이 2 살이면 12 개월이니까 객관적으로는 아직 언어 구사력이 높지 않을 때고요. 그래서 이쯤이 되면 한국 나이로 3 살에서 4살 사이에는 아이들의 발화 레파토리가 이제 급속하게 발달을 하게 되죠. 내 생각에 우리 조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직은 초등학교까지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우리 조카에게 버림받겠지.' 그런 날이 올 것을 이렇게 미리 감안하려고 이렇게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세상 최고인 고모에게 막 재미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네 집에 있는 상상의 무언가를, 어 지금 생각하니까 상상의 무엇 중에 똥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여행 자주 다니거든요, 동생 가족들하고. 근데 여행을 가면 딱 이제 중간 "어디에서 만나." 이렇게 뭐 "휴게소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 딱 만나면 당연히 제 차로 옮겨 타요, 우리 조카가. 제 차로 옮겨 타서 가는데, 강원도의 시골길을 막 이렇게 가는데 똥말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차를 막 급하게 세웠어요. 뒷차에 막 전화하고, 뒷차에 이제 엄마 아빠 따라오니까 차를 쫙 시골길에 뭐 세울 데도 없는데 공터를 찾아 가지고 쫙 세웠어요. 그래서 똥을 누라고 했더니 내렸어요. 그랬더니 쪼끔 낑낑하더니만 "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인제 한 3 살쯤의 일이었는 3-4 살쯤 일이었는데, 그랬는데 아무 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회색 똥이래요. "회색 똥은 뭐야?" 그랬는데 이제 상상의 똥인 거죠. 그쵸. 똥 좋다 상상이 있고, 너무 상상에 무엇이 많아서 이제 고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친척들은 "아이 뭐 시끄러워. 헛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모인 저만 "어머 우리 혜미가 회색 똥을 많이 쌌구나." 뭐 이렇게 하고, 혜미네 집에 있는 모든 이게 상상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혜미한테 뭐 물어봐서 뭐라고 하면 전 그거 다 있는 것처럼 놀러 가 있는 동안 다 대화에 맞춰서 놀아주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내 동생이랑 내 동생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본 모든 사람 중에 혜미가 만들어낸 상상의 그 무엇인가를 모두 인정해 주는 사람이 고모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은 상상의 무엇은 없는데 사랑받는 고모가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들의 레파토리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막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느 시즌까지는.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를 가니까 인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상상의 것들이 조금씩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는 뭐 의문문 굉장히 많이 만들고, 뭐 부정문, 의문문, 뭔가 복합 문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강렬한 음 것은 우리 조카가 매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 시즌이 언어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더 어렸을 때는 잘 받아줄 수 있었는데 어느 시즌이 됐을 때 갑자기 세상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뭐 예를 들면 "고모 왜 커피를 마셔?" 졸리니까 마시지." 졸리니까 마시면 어떻게 돼? 목마르니까 마시지? 목마르면 어떻게 돼? 목마르면 목이 아프지? 목이 아프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의 끊임없는 레파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조카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시즌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또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될까 봐 어쨌든 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육자 입장에서 조카에게 이거 대답해 주는 한 몇 년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마디까지는 되는데 끝없이 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이 대꾸를 이어줘서 한 5년 정도는 4-5 년은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발화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어떻게 돼?" 했을 때 또 그걸 대답을 듣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레파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3 살이 되면 이제 한국 나이가 되면 4 살이나 5 살이겠죠. 그 3 살. 그러니까 36 개월 이상이죠. 36 개월 이상이 된 어린이들은 입력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언어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뭐 우유 먹고 이러면서 엄마나 아빠가 무슨 얘기를 막 하면 "뭐지?" 이러고 들었다면 이제 막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발화 능력 그리고 방금 말한 이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6 개월 이상이 되면 36 개월에서 뭐 한 60 개월 이렇게 사이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조잘거리고 끊임없이 대화하게 되면서 이 언어는 어린이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이 그냥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고 예쁘게 말 잘하는 그 장면에서는 행복을 주니까 축복이 되는 거고 아까 어떻게 내가 5 개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10 개가 넘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른도.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하면 좀 약간 또 고통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요. 어 어린이들의 창의성이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게 소통이 되기도 하고 웃음도 가져다 주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죠. 뭐 대체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고통이 되는 시간은 아주 미미하죠. 대부분은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죠. 아이들의 이 발화가 늘어나는 이 시간들이. 그리고 좀 이게 그렇게 어린아이에서 아예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 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게 늙은 저는 인제 머리가 굳어서 새롭고 예쁜 말을 만들어내는 게 힘든데 이제 또 이제 이번에는 우리 딸로 넘어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 중고등학생만의 그들만의 언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우리 딸과 딸의 친구들이 저는 이제 우리 딸보다는 딸의 친구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이제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발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우리 딸이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갔는데 우리 학교에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어 센터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들이 이제 그중에 뭐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몇몇 있고 그다음에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보는 시간은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 아니라 수업이 없고 준비하는 대기하는 그런 이제 시간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의 방이 있으니까 강사실에 와서 조잘조잘 뭐 먹고 마시고 조잘거리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새로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적어도 30 살까지는 이렇게 새롭고 예쁜 말들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만들어내고 주변에 더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듣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모국어 습득의 과정이 단순히 1 년, 2년, 3 년이 아니라
어떤 긴 시간을 볼 수 있게 보통은 이렇게 한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정도를 학술적으로는 관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들만의 리그에서 계속 새로운 예쁜 말들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어린이들의 지금 여기는 36 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의 그 유창성 그리고 창조성, 이게 창의적인 말들 그쵸? 막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게 이제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도 쭉 지속이 돼서 언어가 이제 막 거의 커지고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 중, 고는 다니면서 공부하고 친구 교우 관계를 통해서 교육 관계를 통해서는 일상생활 언어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거고 그 학습을 통해서는 좀 더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언어 생활이 이제 좀 더 익숙해지고 네, 기초적인 우리 한국어의 일반 목적 한국어에 해당되는 어떤 기초적인 언어는 이제 취학 연령 정도까지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해서 복잡한 구조를 내면하고 언어 구조를. 그래서 말하는 구조는 문법 구조라든지 통사 구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걸 내면화하고 어휘 확장, 그 어휘도 뭐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 동화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서 많은 것이 확장이 되죠. 엄마가 하는 말은 뻔할 테니까 엄마 덕에 확장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는 깐난아기 때는 엄마를 통해서 확장되지만 요렇게 한 3-4살이 지나면 애니메이션이나 동화를 통해서 확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연마하게 돼요. 학령기 어린이들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터득하면서 사회적인 언어의 기능, 언어 기능의 사회적 기능을 터득하면서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할 말, 안 할 말을 이제 가리는 것까지도 이제 학령기가 되면서 생기게 되죠.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비밀도 막 터뜨리잖아요. 할머니 앞에 가서 "엄마가 할머니 보고 뭐래." 뭐 이런 거 "꼰대래." 뭐 이런 거 이르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 이거는 하면 되는 해도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막 생각하게 되죠. 자 그다음은 어린아이들이 아이의 첫걸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18 개월 무렵 전보문체 아까 말한 대로 짧은 9 단위의 발화, 전보문체를 발화를 기점으로 몇 년 사이에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인지적으로 정밀하고 이렇게 인지적으로 통사적으로 뭐 의미적으로 정밀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적절한 문장으로 발전하는 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제 또 이 그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관찰하는 학자들에게는 하나의 그 질문이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여기에서 또 이제 모국어 습득의 양극적인 관점을 좀 한번 보자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인 입장과 구성주의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입장과 구성주의가 언어 습득의 양대 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행동주의, 이쪽은 구성주의.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른 이론들이 인제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극은 행동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스키너로 대표되는 거죠, 행동주의는. 그래서 "아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보상을 통해 서서히 조건화된다."고 주장한다. 뭐냐면 동물처럼. 음. 그 스키너가 이게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게 스키너의 자극 반작용 이라는 그런 그 조건화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종을 3번 찌고 2번 치면 밥을 주고 1번 치면 안 주고 뭐 이런 식의 실험이었잖아요. 근데 아이도 동물처럼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로 태어나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을 하거나 맛있는 걸 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서서히 조건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반대가 되는 극단은 구성주의 입장인데 어린이들이 매우 구체적인 생득적인 내재적 지식과 그 생득적인 날 때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생득이라는 건. 그 생득적인 지식과 기질, 생물학적 일정표를 갖고 세상에 나온다. 이 생물학적 일정표는 뭐냐면 12 개월이 되면 엄마, 아빠, 뭐 맘마라는 3 개의 단어를 말한다. 이런 식의 일정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24 개월이 되면 몇 개의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단위의 복잡성을 가진 통사 구조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일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도.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주의의 또 두 번째 입장은 아이들은 주로 상호작용과 담화 맥락을 통해서 특정 언어의 기능을 배운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행동주의적 입장은 두 번째 생득론적 입장과 기능론적 입장과 이걸 하나로 볼 때 그 행동주의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이쪽 편에는 생득론과 기능, 언어의 기능적인 입장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죠. 행동은 이런 거고 기능론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생득론과 기능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또 하나 그럼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빠가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9개월 된 아기는 아직 이제 말을 잘 못해요. 아빠가 왔어요. 우리 누구야? 뭐 스테파니 잘 있었니? 하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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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하잖아. 아빠, 아빠. 그냥 뭐 엄마를 먼저 했냐? 엄마를 먼저 했냐? 아빠를 먼저 했냐? 엄마, 엄마. 우리 딸은 할머니가 끼워서 할머니 하니까 한머 이런 거 뭐 엄먼지 한먼지 이런 거를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퇴근했을 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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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보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를 딱 안아주면서 안녕 내 강아지 그랬는데 이건 제가 좀 약간 너무 어색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빠도 뭐 우리 뭐 애기 이름을 부르겠죠. 아빠는 보통 우리 뭐 영희야 이렇게 부르겠죠. 뭐라 그래 더 많은 말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빠가 예뻐하는 걸 통해서 아기가 또 아빠 아빠 또 하고 그런 식의 아빠와 아기의 이제 상호작용이 이렇게 상호작용이 방출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게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아가야 우리 사랑해 우리 아가 뽀뽀뽀뽀 막 하고 아기는 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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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팔 흔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들 그 반응이 그 행동주의적 입장의 반응 자극과 반응 이것이 자극돼서 내는 반응이 이제 말로 발화로 이어지는 거. 지금 언어학 그 모국어 습득이니까 이게 발화로 이어지는 거고 이제 보상은 예쁘다고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보상. 보상이 되는 게 이제 일종의 강화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추가 발화가 또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아빠를 따라하는 어떤 다른 발화가 이제 유도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그 아빠와의 상호작용, 엄마와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의 상호작용을 예시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아니 뭐 누군가 뭐 언니가 있다면 언니와의 누나와의 이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서로 발화가 되고 자극이 발화로 이어지고 발화의 보상을 그러니까 강화를 주면 다시 추가 발화로 유도되고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어는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적 접근법은 언어 행동에 즉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면, 즉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한 반응과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사들 간의 관계, 그리고 연관성에 초점을 그리고 행동주의적 입장은 하나의 특정한 반응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조건화되고 습관이 되고 조건화되니까 어린아이들이 강화된 언어 반응을 이제 생성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행동주의적인 건 이렇게 자극이 오고 아빠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가 잘 있었어? 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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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이구 우리 내 강아지 하면 빠빠빠빠 또 하고 맘마 하고 좋아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그런 걸 행동주의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보면 언어 행동에 대한 행동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이제 스키너의 고전적인 언어 행동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어요. 스키너는 동물 행동에 관한 실험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스키너가 이게 언어 이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교수법에서 청각고도식 교수법도 그 행동주의적 그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 그 연구를 한 내용은 그 동물 실험의 그 자극 반작용이었는데 그것이 언어에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론들도 만들었고 스키너 자신도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교수기계,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을 통한 교육에 대한 이런 공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키너의 이 이론들이 공헌을 했다.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스키너의 언어행동 이론은 음, 조작적 조건화,
기초로 한 일반 학습 이론이 확대였어요. 조작적 조건화라는 것은 유기체가 이제 인간이에요. 여기서 말한 유기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로 출발했던 자기 이론에 인간의 언어 습득을 이제 넣어본 거죠. 유기체가 관찰 가능한 특별한 자극 없이도 반응, 즉 조작자. 조작자 뭐냐? 반응하는 것. 그게 조작자인데 그게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발화를 산출하는 조건을 일컫는 거예요. 조작적 조건하란 여기 중요해요. 조작적 조건하란 여기에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조작적 조건하란 유기체, 인간이 관찰 가능한 특별한 자극 없이도 반응, 즉 조작자, 문장이나 발화를 조작자를 산출해내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킨에 의하면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밥을 먹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로 언어 행동, 언어를 발화하는 그 언어 행동은 결과에 의해서 이제 좌우된다. 그래서 결과에 보상이 따르면, 그러니까 강화라고 했죠. 보상이 따르면 행동도 유지되고 그 강도가 증가되고 빈도도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에 벌이 따르거나 강화가 전혀 없는 경우는 좀 약화될 거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아빠 아빠 했는데 아빠가 와서 우리 아가 예뻐요 사랑해요 안아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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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지만 아빠 아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말면 아빠란 말은 이건 의미가 안 되는구나 이러고 안 하게 되겠죠. 그런 걸 말해요. 스키너의 이론은 많은 또 비판들을 이제 행동주의 접근법에 대한 이제 도전으로는 비판을 일으켰어요. 그중에도 이제 촘스키는 언어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제 평론을 썼고 그 몇 년 후에는 또 촘스키 비평에 대해 또 다른 학자가 또 다른 답을 쓴다는 건 이건 한마디로 이제 뭐 답변서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은 촘스키가 이걸 쫙 해서 그러니까 스키너의 행동주의적인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이 나왔고 그 촘스키가 에이 그건 아니야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아니야 행동주의가 좋아 이런 식으로 그 이론들에 대한 비판과 비판 이론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어느 한 시기를 점령하고 나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또 한 시기를 점령하면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스키너의 언어 행동 모델이 적절하다고 동의하진 않는다. 그래서 완벽하게 적절하진 않다고요. 요즘은 인지적이다. 인간은 인지적이다. 그런 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건화와 강화에 입각한 이론은 몇 가지 사소한 예외는 있지만 말하고 쓰는 모든 문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발화들은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언어의 창의성은 성인기, 즉 어른이 됐을 때 성인기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그래서 이건 아까 아주 초기에 오늘의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작은 단위로 시작해서 복잡해지면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좀 언어 구조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점점 그 발화가 이어지니까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다. 거고요. 행동주의 이론의 기초 확장을 위한 수정된 이론 제안에서 매개 이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매개 이론은 의미는 언어적 자극, 언어나 문장, 언어적 자극, 학습자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학습자 속에서 내재적으로 속으로 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작동하는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매개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행동주의는 자극하면 반응한다. 그래서 반응이 발화였던 거고 매개 이론은 언어적 자극이 학습자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언어 자극이라는 것이 학습자의 이 머릿속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매개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매개 이론은 정신주의가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야, 이거 뭐
증거도 될 수 없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이 학습자의 속에서 내재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어떤 이렇게 기준이나 순서를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신주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 치우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의미와 발화 간의 관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신에 치우쳤다. 의미와 발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잡아내지 못했다.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매개 이론으로 행동주의를 비판했으나 그 매개 이론은 이런 이제 비판을. 그다음 생등론적 접근인데요. 생등론자라는 용어는 언어 습득이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인간은 주변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음, 이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내재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선천성 다설이에서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선천성 다설인데 그 생드론적 접근은 선천적으로 된다. 태어나면서 언어 습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애 하면 바로 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머릿속에 언어를 습득하는 그 구조가 저절로 있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선천적 가설에서 나온 인간의 언어 습득에 대한 가설을 보면 그 에릭이 처음에 1967년에 말한 언어란 인종 특유, 인간 종족이에요. 인종 특유의 행동이고, 그러니까 그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인식 유형과 범주화 능력, 그리고 여타 언어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랬고, 촘스키는 언어 규칙이 고도로 추상적인 성질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어린이가 모국어에 통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가 통달한다는 게 태어나자마자 통달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잠재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팍 폭발적으로 이렇게 모화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국어에 통달한다는 걸로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의 선천적 성질의 존재를 주장했어요. 이러한 선천적 지식이 일종의 두뇌 속의 블랙박스, 두뇌 속 작은 블랙박스, 즉 언어 습득 장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촘스키가 주장한 언어 습득 장치, 선천적으로 뭐를 딱 습득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의 이제 구성은 습득 장치 구성에 이제 속을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다른 소리들로부터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에서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이게 이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제 머릿속, 가슴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다. 그래서 일정 그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느 시즌이 되면 어떤 걸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장치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느냐?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뭐 찻소리, 물컵이 떨어지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에서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 언어 자료를 후에 다듬어질 수 있는 여러 부류로 조직화하는 능력. 언어 자료가 이제 무작위적으로 들어온 이렇게 알고 있는 언어 자료를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재구성을 해서 발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 재구성을 해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직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거고, 어떤 특정 언어 체계만이 가능하고 다른 유형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특정 언어 체계는 뭐야? 인간의 언어 체계이고, 인간의 언어 체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수용 가능한 언어 입력 중에서 가장 간단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발달하는 언어 체계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언어 체계에 대한 요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생등록조 접근에서 또 하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 용어가 보편 문법이에요. 자, 보편 문법이라는 건 인간이 언어 습득 장치, 앞에 나온 언어 습득 장치를 뛰어넘는 보편적 언어 규칙을 제안했어요. 보편 문법이라는 데에서는 그 언어 규칙, 그
보편적인 언어에는 규칙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습득 장치는 뭐예요? 말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저절로 배워지는 그런 거 있다 했는데 아니다. 보편법에서 제안하는 건 보편적인 언어의 규칙이 있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문법 연구는 어린이들이 환경적 자극, 즉 주변에서 그들이 듣게 되는 언어들이 환경적 자극이죠. 그것에 상관없이 언어 습득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의문형 형성, 부정, 어순, 내포문 단절, 주어 생략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 현상들을 이제 조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린이의 언어 습득의 생등론적 연구는 이러한 문법들이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이 언어의 가상적 문법들, 즉 언어 체계의 기술이죠. 가상적 문법들을 자유롭게 구축했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죠? 아이들이 이제 언어 체계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거고, 언어학자들은 어린이들의 전보문식 발화, 아까 이제 짧은 구적 발화 같은 걸 말해요. 한 개의 단어에서 두 개, 세 개짜리 단어 이런 것들이죠. 나라에서 5세, 10세 아동들의 복잡한 언어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언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 언어를 다시 조사해보자.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대량적으로 그 특징적으로 챌린지해서 이런 언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구조주의 및 행동주의의 패러다임 중에 한 원리를 빌어 어린이 언어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 대한 사전 개념이 거의 없이 교에 접근했고, 내재적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를 발견하기 위해 언어학자가 현장에서 언어를 기술하는 것과 이제 흡사한 방법으로 자료를 이제 탐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성론적 모형은 연구자들이 그 생등론이죠. 그 생등론적 모형은 연구자들이 제1언어 습득, 모어 습득이죠. 모국어 습득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등론을 생성론으로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어린이 언어의 초기 문법인 중추 문법은 어린이의 첫 번째 두 개 정도의 낱말, 그러니까 두 개 이상 구가 되는 전보문적 발화 말하는 거예요. 낱말 발화가 두 개의 독립적인 낱말군을 나타내고 단순히 낱말이 제멋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관찰되었고요. 그 첫 번째 낱말군이 두 번째의 개방군에 속하는 여러 낱말의 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추적인 것. 첫 번째 낱말군이 이제 중추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생성문법의 첫 번째 규칙은 문장이 있으면 문장 속에는 아이가 말하는 발화되는 문장 속에는 중추어와 개방어가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성론적 틀에서 수집된 연구 자료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상당수 만들어냈고 그 중에 일부는 어린이의 보편 문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언어가 성숙해져서 이제 성인의 언어처럼 될 때 언어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생성 규칙의 수와 복잡성 또한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생등론적 접근에 대한 이게 도전으로는 평행 분백 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주의 집중의 다양한 수준에서 동시에 처리된다는 이론이고요. 주의 집중의 다양한 수준에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평행 분배 처리고, 또 연결주의라는 것이 또 이제 생물론의 이제 그 그 도전을 한 하나의 작은 이론들인데, 두뇌의 신경세포는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 예로 목표의 과거 시제를, 이제 목표는 배우고자 하는 언어잖아요. 거기에 과거 시제 형태를 모국어 습득 과정과 연결의 연쇄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모국어와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역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찰나의 순간에 이게 그 안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스토밍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탕발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언어의 복잡성은 거대하고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는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발달 과정으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그 이론들이 생등론적 접근에 대해서 약간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생등론적
에서 나온 연구들이 모국어 습득 과정에 이제 기여했어요. 그런 기여한 것들을 살펴보면 과학적 방식이라는 제한점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관찰 가능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고 관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에게서 발달하고 있는 언어 구조. 추상적인 그렇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린아이에게서 발달하고 있는 언어 구조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행등론에 대한 그 이해, 모국어 습득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다음 보편 문법의 여러 가지 잠재적 특성을 구축했다. 그래서 언어 습득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언어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다음 규칙의 통제나 평행 분배 처리 능력에 의한 작용 또는 경험적인 언어 연결망 구축의 결과로 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나왔던 평행 분배 처리, 연결주의 뭐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는 어린이 언어 목록에 대한 체계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되겠고요. 다음은 기능 중심 접근법인데요. 기능 중심 접근법은 이제 최근에 우리 언어 연구에 구성주의적인 접근이 부각되면서 연구 유형들을 들의 변화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변화는 연속 선상에 있는 생성론적 인지주의적 측면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보다는 언어의 본질에 한층 더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까 양대산맥이 행동주의하고 그 이쪽 구성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기능주의, 기능적, 생득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생득적인 면하고는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다가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언어의 본질에 더 다가간다 이런 면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두 가지를 강조점을 보였는데 첫 번째는 연구가들은 언어가 세상과 타인, 자기 자신을 다루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능력의 표현이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언어라는 것이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능력의 표현이라고 보기 시작했고 이게 기능적인 면으로 이제 입장이 나오면서 두 번째는 생등론적 구도 하에서 제한되었던 생성 규칙들을 그러니까 생등론이니까 날 때부터 인간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한되었던 생성 규칙들을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며 명시적이고 논리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의미가 구성되는 기능적 수준에 대한 탐색을 다루지는 못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언어 형태 이해는 형태소, 낱말, 문장 그리고 통제하는 규칙, 형태소, 낱말, 형태소는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낱말, 문장, 그리고 규칙 그런 것들이 있고 기능은 그런 형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즉 활용론적인 맥락 내에서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 접근법에서 인지와 언어 발달이 있는데 여기는 브룸은 전보문식 발화, 아까 말한 그 2개 이상의 어휘 단어로 이루어진 전보문식 발화에서 드러나는 낱말들의 관계는 단지 표면적으로만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투 문법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미, 싹이라는 문장에서 생긴론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중투어와 개방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하는데 브룸은 행위자와 행동, 행위자와 대상, 음, 소유자와 소유물, 엄마와 양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저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고 그다음에 브룸은 문맥을 참조하여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표면적인 낱말 순서가 아니라 기저 구조를 습득한다고 결론 지었어요.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마미, 싹은 한 어린이에게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는 중추 문법칙 접근에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다는 모든 언어에 있어서 의미 학습은 인지 발달에 달려 있고 발달 순서는 구조적 복잡성보다는 의미론적 복잡성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에는 기능과 형태의 양극 그리고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속도 조절기가 있다. 그 하나는 기능적 특이에서 발달은 선천적 인지 스키마와 연동하는 개념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성장에 의해 조절이 된다. 이렇게 본 거고 또 하나는 형식적 특이에서 발달은 선천적 문법 스키마, 선천적으로 체득된 문법 스키마와 연동하는 인식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에 의해 조절된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속도 조절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능적 층위와 형식적 층위. 언어 발달 기능에 대해서 이제 주요 속도 조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 층위에서, 하나는 형식적 층위에서. 기능적 층위의 발달은 선천적 인지 스키마하고 연동하는 개념 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성장 의해서 조절되고 형식적 층위는 선천적인 문법 스키마. 이때 기능적인 건 인지 스키마고 형식적인 건 문법 스키마와 연동해서 인식하고 정보 처리 능력에 의해 조절되는 것. 그런 의견이고요. 블룸은 언어 발달에 대한 설명은 언어의 인지적 기초에 대한 설명에 달려있다. 즉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메시지를 말하고 이해하기 위한 언어 부호에 대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언어 연구가들은 언어의 기능에 관한 규칙 형성, 그리고 언어 형식과 그 언어 기능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발달인데요. 최근 언어 기능이 인지적 사고와 기억력 구조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의 상호적 모델에서 상호적 행동 체계는 사회화, 교수, 양육, 사회화, 교수, 양육 이 역할의 형태로 언어 발달 과정의 유아 및 어린이와 유창한 성인 언어 사용자 사이에서 작용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언어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언어학적 연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즉 담화상의 언어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래서 언어는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해 알고 배우는지, 그리고 연결된 담화 부분들과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 대화상의 단서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배우는지 이런 관점 안에서 언어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활용적 기능의 모든 변이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6편 교재 39페이지에 이게 동그라미 이게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게 설명한 이론들 그, 그 언어가 있으면 그거에 양극이 있다 그랬죠. 그것들을 여기 나온 이게 굵은 이론들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PPT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옮겨져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이제 그 그림을 교재가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행동주의자, 그리고 이 기능주의자 양 끝에 있고, 행동주의자는 백지 상태다. 인간은 날 때부터 백지 상태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자극, 여기서 자극은 언어적인 자극이에요. 우리 아가 예쁘다, 아빠, 빠빠 이렇게 자극이 있고 언어적 반응을 하는 거고 자극은 조건화되는 거고 강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추가 발화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반대쪽에 기능주의에서는 구성주의자들이 이제 구성주의와 행동주의로 이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주의적으로는 구성주의자, 그다음 사회적 상호작용, 인지와 언어의 기능, 담화 이런 식의 그 성향으로 습득 이론들을 받고 또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생득론자들이 있어요. 생득론자와 기능주의가 이쪽이 한쪽 팀이고 행동주의가 한 팀이었잖아요. 생득주의자들은 생득적 성향,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 그 성향,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편 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언어 습득 장치도 있지만 보편 문법이 있다. 이렇게 그 규칙이 이제 생성되는 그것이 있다. 이런 게 됐고 그래서 여기 생득론자들은 체계적이고 규칙 통제적인 습득이 이루어진다.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 습득 장치가 있으니까 스스로 해결해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중추 문법이 중추 문법과 그 이게 그 늘어나는 확장되는 문법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평행 분배 처리까지 이런 것들이 생명론도 입장에서 나온 여러 이론들이었고 이 양쪽을 이어주는 것이 매개 이론이에요. 그래서 매개 반응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매개 이론은 사실은 약간은 너무 이렇게 그 디테일함이 없어서 이것은 이제 너무 정신적이다. 그래서 이걸 추상적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의 이론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장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 이 2주차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이 그 새로운 교재를 대부분 사시니까 그 교재에서는 39페이지까지고요. 5판을 사신 분들은 중간에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이슈들 앞부분까지. 요 이런 내용은 같아요. 두 개의 책이 내용은 같은데 번역 문장만 살짝 다르고 6판은 좀 이제 이런 그림 요소들이 좀 더 삽입됐어요. 1판보다 요 정도 차이. 그래서 조금 그 모국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지만 좀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교재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도 끝까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세요.